1984년 5월 31일 브래지어만 착용한 여학생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100여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모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아름다운 여학생의 비극적인 죽음은 경찰이 된 피해자의 친구에게 맡겨지기 전까지 16년 동안 정체된 줄 알았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은 피해자의 사악한 고등학교 시절 전 남자친구인 카일리 길리임이 빠르게 밝혀졌다. 무슨 일이에요? 로라 리 살몬은 미국 테네시주 머프리즈버러에 있는 미들 테네시 주립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여학생입니다. 그녀는 또한 식료품점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1984년 5월 31일 한 농부가 들판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젊은 여성의 반쯤 벗은 몸이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몸을 청바지 2켤레로 가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쌍은 그녀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두 번째 쌍은 남성용 청바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손에서는 속옷 한 벌도 발견됐다. 시체의 신원은 빠르게 밝혀졌습니다. 저 사람은 여학생 로라 살몬입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로라는 머리에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은 시체 근처에서 많은 암석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라는 머리를 약 10번이나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시관은 또한 로라가 살해되기 약 24에서 48시간 전에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상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남성용 청바지를 조사한 결과 정액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DNA를 채취하여 연구실로 보냈습니다. 당시 DNA 검사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로라가 5월 31일 오후 1시쯤 자신이 일하던 식료품점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획대로라면 그녀는 대학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한 뒤 할머니 댁에 가서 수영을 하러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로라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로라의 차가 식료품점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지문이 없었지만 경찰은 이상한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타이어, 운전석 바닥, 조수석 바닥, 뒷좌석 바닥에서도 먼지와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편들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로라의 시신이 발견된 지역은 연인들의 거리로 알려져 있다. 그 직전인 5월 30일, 목격자들은 로라가 나이트클럽에서 한 남자와 춤을 추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로라의 친구 중 한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첫 번째로 신문한 사람은 로라의 고등학교 남자친구인 카일 길리였습니다. 카일은 매우 질투심이 많고 과거에 로라를 학대했다고 합니다. 카일은 개입을 부인하고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일의 아버지는 아들이 밤새도록 집에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카일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고 이는 로라의 어머니를 화나게 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 남자가 자신을 로라처럼 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즉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라를 폭행하거나 아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사람은 로라가 다니던 대학교의 학생이었고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의 머리카락은 로라의 차에 나타난 이상한 머리카락과 비교됐다. 처음에는 범죄수사대에서는 자동차에 있던 머리카락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용 청바지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머리카락과 DNA가 피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탈락됐다. 경찰은 1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신문했지만 모두 막다른 길에 빠졌습니다. 조사는 16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2000년에 당국은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라의 사건은 그녀의 옛 친구인 댄 구딘에게 맡겨졌습니다. 댄 구딘은 졸업 후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경찰 수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결국 경찰에 합류했습니다. 1984년 5월 27일 로라가 살해되기 며칠 전 댄은 그녀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 댄도 자신의 DNA 샘플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댄은 모든 증거를 범죄 실험실에 보냈습니다. 그동안 그는 또 다른 용의자인 데이빗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데이빗의 아들은 로라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데이빗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로라를 살해하고 그녀를 연인의 길에 버렸다고 의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데이빗은 몇 년 전에 사망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DNA를 경찰에 제공하여
과거 현장에서 발견된 청바지의 정액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데이빗은 범인이 아니었지만 다른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로라의 고등학교 시절 남자친구였던 카일 길리였습니다. 댄은 1984년에 한 증인을 찾았습니다. 증인은 5월 31일에 카일이 로라의 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진 중에서 정확히 카일과 로라의 차 사진을 지목했습니다. 증인은 당시 카일이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2000년에 카일은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으며 2번 이혼한 상태였고 심각한 성범죄, 절도 미수 및 체포 저항 기록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재개한 경찰은 증인들, 특히 미셸 데번포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셸은 1984년 여름에 카일과 로라의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카일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머리를 잡아당기며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멈춰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화를 내며 그녀에게 로라처럼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미셸에 따르면 카일은 그 후 자신이 전 여자친구 로라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은 이 사건에 대해 가족 구성원과 친구에게 이야기했지만 경찰 인터뷰를 받기 전까지는 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카일은 2000년 11월에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로라와 함께 연인의 길에 간 적이 없으며 그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카일은 그와 로라가 성관계를 가졌지만 결코 그녀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카일은 자신의 DNA 샘플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결과는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용 청바지에 있는 정액 샘플과 일치했습니다. 이 청바지는 카일이 입었던 것과 같은 크기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청바지 무릎 부위에 중간 속도로 흘러내린 혈흔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분석가는 살인자가 로라를 돌로 때릴 때 무릎을 꿇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카일 길리는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기는 질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라의 어머니는 초기부터 카일이 딸을 죽였다고 확신했으며 그녀의 의심은 경찰에게 전달되었지만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로라는 카일보다 한 살 많았으며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카일을 점점 더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2001년 3월 카일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명 이상의 증인들이 과거 카일이 로라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한 신체적 학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카일 로라가 사망하기 전날 밤 그녀를 클럽까지 따라갔다고 믿습니다. 5월 31일 로라는 수영을 하러 갈 계획이었지만 그 전에 그녀와 카일은 연인의 길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카일은 로라를 살해하고 피가 묻은 자신의 청바지를 현장에 버렸습니다. 2006년 9월 카일은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2012년 5월 26일 새벽 한 여성이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웃으로 의심되었으나 친구의 폭로로 남편 세트 태셜의 잔혹한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리자 콜도웰은 고등학교에서 미래의 남편 세트 태셜을 만났습니다. 둘 다 학교 볼링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2011년 10월에 결혼했고 리자는 곧 임신했습니다. 리자는 자신의 가족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임신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세트 역시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 열정적이었습니다. 리자는 미국 아이오와 주 워싱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일했으며 와펠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범죄 수사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리자는 와펠로 카운티 부보안관인 아버지 토드 콜드웰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리자가 임신 17주째일 때 비극이 닥쳤습니다. 2012년 5월 26일 새벽 토드는 딸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은 그가 딸과 사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토드는 침대에 누워 가슴에 총을 맞은 딸을 발견했습니다. 토드는 리자가 이미 사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세트는 경찰에게 자신이 아침 5시쯤 샤워를 하기 위해 일어났고 리자는 몇 분 더 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트는 총소리와 침입자가 집을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그 후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트는 경찰과 이야기할 때 매우 화가 나 있었고 아내와 태아를 살해한 범인이 누구든지 간에 죽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토드는 딸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리자와 세트의 이웃인 브라이언 테이트라고 추측했습니다. 브라이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환자였고 과거에 이웃들과 여러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리자가 살해되기 3달 전 세트는 브라이언이 자신의 마당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브라이언은 누군가 자신의 마당을 망가뜨렸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토드는 브라이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언이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번 브라이언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아들이 10시 30분까지 잠을 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브라이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5월 26일 오후 1시쯤 세트는 다시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경찰은 그날 아침에 다른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세트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세트는 조사관에게 리자가 아직 집에 있는지 물었고 더 이상 그녀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트는 브라이언이 리자를 죽였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세트가 경찰서에 있는 동안 그의 친구 콜튼이 놀라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3세의 임산부 리자 콜드웰가 자택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후 남편 세트 태셜은 56세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이웃 브라이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세트 태셜은 브라이언 윗땅으로 사슴 사체를 끌고 갔습니다. 두 남자는 이후 갈등을 겪으며 서로의 땅에 사체를 던졌습니다. 브라이언은 이후 돌과 배설물이 집에 던져지는 등 다른 파괴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이웃을 고발하는 전화를 자주 걸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인물이었지만 수사관들은 세트를 더 주의 깊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트는 변호사 없이 주 수사국의 수사관들과 이야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911 조정자에게 이야기한 것을 감정적으로 다시 말하며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브라이언으로 의심되는 침입자가 리자를 총으로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5월 26일 새벽 한 여성이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웃으로 의심되었으나 친구의 폭로로 남편 세트 태셜의 잔혹한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리자 콜드웰은 고등학교에서 미래의 남편 세트 태셜을 만났습니다. 둘 다 학교 볼링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2011년 10월에 결혼했고 리자는 곧 임신했습니다. 리자는 자신의 가족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임신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세트 역시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 열정적이었습니다. 리자는 미국 아이오와 주 워싱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일했으며 와펠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범죄 수사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리자는 와펠로 카운티 부보안관인 아버지 토드 콜드웰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리자가 임신 17주째일 때 비극이 닥쳤습니다. 2012년 5월 26일 새벽 토드는 딸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은 그가 딸과 사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토드는 침대에 누워 가슴에 총을 맞은 딸을 발견했습니다. 토드는 리자가 이미 사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세트는 경찰에게 자신이 아침 5시쯤 샤워를 하기 위해 일어났고 리자는 몇 분 더 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트는 총소리와 침입자가 집을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그 후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트는 경찰과 이야기할 때 매우 화가 나 있었고 아내와 태아를 살해한 범인이 누구든지 간에 죽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토드는 딸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리자와 세트의 이웃인 브라이언 테이트라고 추측했습니다. 브라이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환자였고 과거에 이웃들과 여러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리자가 살해되기 3달 전 세트는 브라이언이 자신의 마당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브라이언은 누군가 자신의 마당을 망가뜨렸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토드는 브라이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언이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번 브라이언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아들이 10시 30분까지 잠을 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브라이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5월 26일 오후 1시쯤 세트는 다시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경찰은 그날 아침에 다른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세트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세트는 조사관에게 리자가 아직 집에 있는지 물었고 더 이상 그녀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트는 브라이언이 리자를 죽였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불안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세트가 경찰서에 있는 동안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콜튼이 경찰에 나타났습니다. 콜튼은 경찰에게 세트가 비밀 전화기로 직장에서 레이첼 MC 팔란드라는 여성과 자주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콜튼은 세트의 전화에서 레이첼의 사진을 보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세트에게 외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세트는 부인하며 직장에서 레이첼이라는 친구가 있다고만 했습니다. 세트는 리자가 자신이 레이첼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라고 했으며 자신은 이를 따랐고 잊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세트가 리자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그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세트와 리자의 또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건 발생 10일 전까지 그들과 함께 살았으며 리자와 세트가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자신의 어깨 수술로 인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트와 리자 집에 두고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세트는 자신의 총기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았지만 그 친구의 권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5월 27일 세트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가 총이 발견된 잔디밭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총이 여전히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2012년 5월 28일 경찰은 다시 세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트럭 안에서 경찰은 세트가 레이첼과 이야기하는 데 사용한 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천 개의 문자와 사진을 주고받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2012년 5월 29일 경찰은 레이첼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레이첼은 두 사람이 만났지만 키스 이상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레이첼은 세트가 아내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전 그녀는 세트에게 결혼 생활을 끝내거나 자신을 잃을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트는 그녀에게 2주를 달라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브라이언과 다시 이야기한 후 그를 용의자에서 제외하고 세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살인 무기가 세트의 집에서 발견되고 세트와 레이첼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밝혀지자 경찰은 2012년 5월 30일 세트 태션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리자의 수갑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세트는 1급 살인과 임신 종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세트의 첫 두 재판은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종료되었습니다. 두 번의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브라이언이 더 유력한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며 세트에 대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은 2014년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트가 새로운 변호인단을 고용했고 새로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브라이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건이 부실하게 조사되었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요한 증거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른 용의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세트가 애인과 함께 있기 위해 아내를 살해했으며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메시지에 따르면 세트는 동료에게 5월 25일에 아내와의 모든 일을 끝냈다고 말했고 이는 리자를 매우 슬프고 화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세트는 리자를 총으로 쐈습니다. 그는 총을 숨기고 깨끗하게 샤워한 후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14년 9월 배심원단은 마침내 세트가 1급 살인 및 임신 종결 혐의로 유죄임을 결론지었습니다. 세트는 리자뿐만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세트가 브라이언 위 마당을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세트를 잘 알지 못했지만 정신병 때문에 의심을 받았습니다. 세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추가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